범이라는 인사이드 아웃. 오늘은 원래 산업을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인데 오늘은 FOMC를 알아야 전략이 보인다로 가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세계는 8월인만 본다. 5월 FOMC 시나리오입니다. 지난해부터 물가, 금리에 대한 이슈가 시장의 중심 이슈가 됐습니다. 물가가 지난해 여름까지 돌이켜봤을 때 9.1%까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을 했었고, 또 이에 맞춰서 또 연준 쪽에서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단행을 하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다시 이제 시스템 위기와 경기 침체라는 내용들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SVB 파산 사태가 3월에 있으면서 3월 FOMC가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참 전전긍긍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5월의 FOMC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시장의 경계심 자체가 그리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25pp 금리 올린다는 게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보다는 언제쯤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을 할까 그 여부에 더 촉각을 좀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보고 있고요. CME 패드워치2를 보면 이게 하루 단위로 많이 숫자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네. 방금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면 5월 FMC에서 86.7% 확률로 25pp 금리 인상한 후에 중단, 그리고 이제 7월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9월쯤 되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걸로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옛 사자성어가 있듯이 경기보다는 물가 제어를 더 중시하는 현재 연준 기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금리 인상 중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3월 근원 PC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전년 동월 대비 4.6%가 나왔는데 전월이 4.7%였기 때문에 소폭 줄어드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일각에서는 이 둔화폭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경직성이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5월 FMC에서는 우선적으로는 25pp 정도는 금리를 올리는 하나의 명분으로 3월 근원 PC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5월 FMC에서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정책금리와 3월 근원 PC를 놓고 봤을 때 양해값의 실질 정책금리 구간이 2달 연속 확인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멀지 않았다는 점을 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리스크온 국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가도 참 끈질기지만 그래도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점에 따라서 조만간 금리 인상 중단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 3월 연준 회의록에서 처음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요. 이제 연준과 시장의 논점이 과연 이제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계속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듯이 패드워치의 어떤 시장의 전망에 따르면 금리를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5월 금리 인상도 좀 전망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5월, 6월 어떻게 과연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로까지 좀 기대를 이어가기에는 미국 경제 상황이 받쳐줄지 궁금합니다. 금리 인하 시기 언제쯤으로 보실까요? 네, 경기 둔화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다만 그거는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거고요. 연준은 지난해부터 통화정책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그 수순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올해 3월 FMC 점도표를 보면 여전히 내년도 금리 인하를 숫자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가 아닌 내년 정도 돼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봅니다. 사실 연준이 올해 3월 FMC에서 제시한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미국 실질 경제 성장률은 기존 0.5에서 0.4%로 좀 낮아졌고요. PCE와 근원 PC를 놓고 온다고 하면 PCE는 기존 3.1에서 3.5%로 상향 조정되고 근원 PCE는 3.3에서 3.6%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연준조차도 올해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보수적으로 바뀐 부분들, 그리고 물가 오름폭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경직성을 염두에 두고 소폭 상향 조정한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연준조차도 경기와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히 좀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다만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준이 우선적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경기가 아닌 물가 통제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연준이 기대하는 물가 수준 높이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을 하더라도 그 기조를 계속 연말까지는 유지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거는 좀 과도한 측면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은 2%. 맞습니다. 예. 예, 2% 수준으로까지 낮춰지는 것을 본 이후에 금리를 올리진 않더라도 이제 이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와의 싸움을 지속한 이후에 어느 정도 물가가 2% 목표치까지 낮춰졌을 때 그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다. 다만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정도는 인하를 시작하지 않겠냐라는 네. 전망을 해주셨는데 뭐 사실 시장은 작년부터 금리 인하를 네. 기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여름에 이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3월에 또 SBB 파산 사태가 불거지면서 3월 FOMC에는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 이제 인하가 곧 다가올 것이다. 그런 전망이 또 계속돼 왔거든요. 네. 근데 연준과 이런 시장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언제쯤 좁혀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 행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5월달 25pp 올리고요. 네. 6월달에 한 차례 25pp 올려서 아마 6월달 최종 정책금리 5.5%를 상단으로 해서 아마 금리 인상 중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연말까지는 그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상반기 아마 뭐 경기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금리 인하를 좀 시행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과 연준 간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간격이 좀 좁아지는 시점은 올해 4분기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시장의 논리는 그겁니다. 미국의 경기가 계속 둔화된다고 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논리로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분기별 미국의 GDP 성장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1분기는 1.1%였고요. 2분기가 0.2, 3분기가 되면 마이너스 0.6%로 역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4분기 되면 다시금 0.2%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올해 3분기가 미국 분기별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역성장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4분기 정도 되면 간격이 좁혀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 간격을 좁히는 주체는 시장이 아니라 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동인이 아니라 물가가 동인이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네. 보는 이유는 결국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물가 오름폭이 줄어들었던 바탕이 유가 하락에 따른 상품 가격 하락에 상당히 큰 영향을 좀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하락이 물가 하락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올해 연초 주거비를 중심으로 물가 특히 서비스 가격의 경직성을 거론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2002년도 이후에 연준의 정책금리와 주거비 간의 관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결국 연준의 정책금리가 중단되고 나서 주거비와의 스프레드가 0.8에서 1.05% 정도로 좁혀지게 되면 시차를 갖고 주거비가 전년 동월 대비 연속성을 갖고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시차가 평균적으로 9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된다고 하면 내년 1분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시점이 되는데 올해 하반기 되면 앞서서 좀 주거비가 떨어지는 속도가 가팔라지겠죠. 결국 주거비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하락이 예상외로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올해 연말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의 최종 숫자가 상당히 낮아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연준 입장에서 시장의 간격을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물가 오름폭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올해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 그 사이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정도로 보시면서 간격이 좀 좁아지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런 물가에 대한 영역들, 서비스 물가, 뭐 주거비 이런 것들도 차츰 낮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연준이 이번 고물가를 잘 잡으면서 경기는 연착륙으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장 가능성 높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연착륙은 올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연준이 지난해 12월 FMC 때부터 수정경제 전망을 통해서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3월 FMC를 통해서 올해 미국의 실질경제 성장률을 0.4% 제시를 했는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이기 때문에 이를 상당히 하회하는 수치를 제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올해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지 않을 거라고 이미 연준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준이 침체라는 건가요? 연착륙이 불가하다는 거죠.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실질 성장률을 제시한 것 자체만으로. 그래서 남아있는 성장 경로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 이제 완만한 경기 둔화 그리고 경착륙 두 가지로 좁혀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완만한 경기 둔화와 경착륙을 가르는 이제 변수는 결국 기대 인플레 안정을 도모하는지 여부가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올해 연준의 통화 정책을 보면 결국 물가 오름폭을 더 낮추기 위해서 수요 둔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계속 꺼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대 인플레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낮아질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올해 경착륙보다는 완만한 경기 둔화를 띨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경착륙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지난해 9월 달에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정책금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게 장기화된다고 하면 사실 경착륙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분명히 영향을 주지만 연준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금리 인상 중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계치를 벗어나게 되면 경착륙에 들어가겠지만 임계치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되면 완만한 경기 둔화를 띨 여지를 높이는 부분. 그래서 저는 올해 연준의 통화 정책 사실 미국 경제가 완만한 경기 둔화를 띠는 정도로 좀 유도하는 정도로 정책을 좀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준이 고려하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물가뿐 아니라 경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5월 FOMC에서는 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만한 변수 물가일까요? 앞서서 PC 지수는 말씀해 주셨고 다음 주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물가가 5월 FOMC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일까요? 지금으로서는 5월 FOMC 이제 결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나오게 됐지만 네. 5월 FOMC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지난 1분기 고용비용 지수가 전분기 대비 1.2% 상승한 게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가 1.1%였기 때문에 소폭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죠. 결국 이 지표를 통해서 5월 FOMC 25pp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명분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발표된 3월 근원 PC, PC는 사실 이제 정책금리랑 비교를 좀 해봐야 됩니다. FOMC 결과 전에 현재 이제 연준의 정책금리가 5%인데 3월 근원 PC가 전년 동월 대비 4.6 그리고 PC가 4.2이기 때문에 정책금리와 비교를 해보면 양액값으로 전환된 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보통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근원 P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의 실질정책금리로 전환되기 이전에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게 과거에 나타났던 게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 현재로서는 이 양액값의 실질정책금리로 진입했다는 이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 때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6월 FOMC를 통해서 3월 근원 PC 결과가 좀 반영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C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고용비용지수 같은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금리 인상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가 약 1년 3개월여 만에 막을 내리는지 시장에 큰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베이비 스텝을 밟고 또 6월까지 한 차례 더 하거나 말거나 이쯤에서 중단을 한 이후에 연말까지는 금리 동결이라고 봐도 괜찮을지 연구위원님 시나리오 말씀해 주시죠. 네, 5월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나리오로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금리 동결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을 시도하는 부분인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는 거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은행권 불안 그리고 1분기 GDP 부진을 좀 반영했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5pp 금리 인상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을 시도하는 겁니다. 결국 물가 불안을 감안해서 그 여지를 좀 남겨두는 거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25pp 금리 인상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 중단. 어떻게 보면 지금 CME 패드워치 2를 통해서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시나리오인데 네. 결국 이러한 시나리오를 기대하는 거는 실질정책금리가 양액값으로 전환이 되고 이를 실질 중립금리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멀지 않았다는 게 반영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시나리오는 금리 인상 중단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2월 PC를 통해서 실질정책 금리가 도달했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나타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네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저는 시장과 다르게 시나리오 2번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종착지는 아무래도 6월 FMC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시나리오 3인데 네. 시나리오 2 정도로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지 않은 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5월 FOMC는 마무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장 유력하게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그 은행권의 위기 네. 이것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많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하셨던 방금 전에 보고 오신 패드워치가 생각보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적게 반영하네요. 이렇게 네네. 제가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 부분이고요. 월가에서도 지금 6월 정도에 금리를 인상을 하고 5월에는 동결하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나리오에서 보여주셨듯이 은행의 위기를 좀 감지하고 이걸 반영한다면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은행권 위기 재점화에 대해서 연준은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혹은 문 연구위원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을 기대하게 된 배경을 보면 SVB 사태 이후에 미국의 중소형 은행 불안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네. 지난해 여전히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고강도 긴축이 실물경제 이슈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퍼스트 리퍼블릭 문제는 JP 모건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락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사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사실 다른 타 은행권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다른 은행들이 지금 현재 이자율이 5%에 이르는 연준의 할인 창구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총 700억 달러 추산되고 있는 BTFP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권 위기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연준의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 인상 중단을 좀 기대하는데 좀 기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중요한 거는 이게 미국 전체 은행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SVB도 그렇고 퍼스트 리퍼블릭도 그렇고 네. 일부 개별 은행들의 매니지먼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더 확대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유럽 은행권보다 미국 은행권으로 비교했을 때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유동성과 자본 건전성을 좀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좀 미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출이 좀 줄어들고 그런 심사들이 강화된다면 이런 것들이 또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실까요? 사실 이 은행권의 대출 태도가 보수적으로 바뀐 거는 올해 나타난 게 아니고요. 지난해 1분기 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네. SVB 사태로 인해서 이게 좀 두드러지게 좀 부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통한 순이자 마진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출이 보수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NIM과 ROE가 좀 둔화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금융권 실적들이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좀 둔화되는 흐름 정도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은행권 사태가 전반적인 타 산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미국의 경기 둔화로 연계되는 부분들은 사실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금리 인상의 마지막 사이클에 해당되는 연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지난해처럼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서 만약에 은행권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경제 전반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올해 금융투자 환경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미 시장 금리는 지난해 4분기 이후 피크 아웃하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 때 두드러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주는 영향력은 좀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입니다. 네.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예, 지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은행권의 그 미실현 채권 중심 네네네네네. 이런 부분들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좀 넘어가서 네네. 점도표를 질문 드릴까요? 아니면은 그 이제 FMC 이후에 변동성이 해소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뭐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 5월 FMC 이후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상 중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정책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장 금리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금리는 올라가더라도 네. 시장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조금 더 낮춰지는 부분들. 결국 증시 입장에서는 성장주를 중심으로 할인율 축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시의 상방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결국 중요한 거는 결국 올해 상반기 때 금리 인상은 중단되기 때문에 그 이후 단계 올해 하반기 최대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착륙 진입 여부 이게 다시 부각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는 고용과 소비,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면 경착륙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팬데믹 이후에 이제 미국의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대퇴직 현상, 이민자 감소, 그리고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이었는데 이게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좋아지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올해 임금 상승이 둔화되면서 물가 오름폭이 줄어드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미국의 초과 저축액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매 분기 마이너스 8.7% 수준으로 초과 저축액이 감소하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3배 정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더라도 올해는 초과 저축액이 소진되지 않기 때문에 견고한 소비가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시장 관련해서는 올해 좀 많은 우려들은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은 개선될 여지가 높다는 겁니다. 주택시장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30년 모기지 금리가 지난해 10월을 고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를 두고 미국 주택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NAHB 주택가격지수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가 상업용 파일을 놓고 봤을 때 상업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호전된다고 하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역시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 드리는 고용, 소비,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미국의 경착륙 진입 우려는 상당히 낮다고 네. 좀 보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 증시 역시 상방 압력이 좀 높아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접근하실 때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7%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증시의 상방 압력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왜 7%가 기준인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2021년도 12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로 상회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같은 달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증시가 고점을 형성하고 추세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난해 12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5%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상방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7%를 하회하는 물가 추이가 계속된다고 하면 사실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상방 압력이 높아지는 흐름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가늠자로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현재는 CPI가 5% 수준까지 둔화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한 2분 정도 네네. 예, 전략을 정리해 볼까요? 일단 이번 주는 4일날 이제 애플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EPS가 1.43달러 그러니까 전년과 비교했을 때 6% 정도 가량 줄어들지만 매출액은 4% 정도 오를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되고 있는 구글과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애플이 만약에 동일한 전철을 밟는다고 하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국내 증시 역시 상방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코스피 기준으로 2,500선 안착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4월 수출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진한 결과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출이 호전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우리나라 증시 역시 2,500선 안착 가선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다만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코스피에 부여할 수 있는 의미는 최소한 2400선을 지켜주는 방어막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200과 2500선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2500선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매도를, 2200선에서는 기술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는 형태로 움직이는 게 좋은 대안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반도체, 자동차, 콘텐츠 가격 조정이 일어날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뷰는 이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컨텐츠는 정말 최근 들어서 많이 부진한 섹터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러한 섹터와 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도체, 어닝 서프라이즈의 자동차까지 모아가는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다. FMC를 알아야 전략이 보인다.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